도리스 레싱의 책 고양이에 대하여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고양이와 함께 사는 것은 정말 대단한 호사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충격적이고 놀라운 즐거움을 맛보고 고양이의 존재를 느끼는 삶. 손바닥에 느껴지는 매끄럽고 부드러운 털. 추운 밤에 자다가 깼을 때 느껴지는 온기. 아주 평범하기 그지없는 고양이조차 갖고 있는 우아함과 매력. 책에는 작가의 곁에 머문 고양이들에 대한 따뜻한 목소리가 배어 있습니다. 레싱은 사람과 고양이, 우리는 둘 사이에 놓인 벽을 넘으려 애쓰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이 책을 읽으며 제가 줄친 여러 문장에도 작가의 다정한 시선이 깃들어 있습니다. 한 구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과거에 누군가가 녀석에게 막대기를 던지고 구타한 적이 있는 모양이었다. 나는 정원으로 달려 내려갔다. 녀석은 완전히 겁에 질려 덤불 속에 숨어 있었다. 나는 녀석을 안아들고 포츠로 돌아와 빗자루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음을 보여주고 녀석을 쓰다듬으며 사과했다. 이 책 외에도 고양이에 관해 말하고 고양이가 등장하는 에세이와 소설은 무척 많습니다. 나스메 소세키의 나는 고양이로소이다에는 인간 세상을 꿰뚫어보는 고양이가 등장하죠. 커트 보니것의 소설 고양이 요람의 고양이는 실뜨기 놀이로서 존재하고요. 피터 스완슨의 소설 312호에서는 303호 여자가 보인다에 등장하는 고양이는 사건을 해결하는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할 7개의 고양이 눈의 서문에도 고양이가 등장합니다. 집에 들어와 문을 열었을 때 어둠 속에서 7개의 고양이 눈을 보았네. 내가 키우는 새끼 고양이는 3마리뿐인데 하얀 고양이, 까만 고양이, 얼룩 고양이. 나는 차마 불을 켜지 못했네. 사회에서 천대시하고 심하게는 혐오와 폭력을 행사하는 존재가 공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길에서 만난 고양이가 대개 인간을 피하고 숨는 이유는 인간들이 그들의 영역을 빼앗고 학대하는 경우가 빈번했기 때문이겠죠. 다른 종에 대하여 생각하고 교감하는 일이 인간을 구원하리라는 생각을 하며 일책일문 10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매일 문학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최재훈 작가의 장편소설 7개의 고양이 눈입니다. 첫 소설집 키르발 남작의 성에서 탁월한 이야기 구조와 남다른 서사로 무장된 단편소설을 선보인 최재훈 작가의 첫 장편소설입니다. 7개의 고양이 눈은 연작소설의 형식을 띠고 있는데요. 정확히는 픽스업이라는 장르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고유한 개성을 가진 중편 4개를 커다란 틀 안에서 하나의 장편으로 묶었습니다. 6번째 꿈, 복수의 공식, 파이, 7개의 고양이 눈. 이렇게 4편의 소설은 독립된 이야기면서 인물과 사건, 꿈과 현실, 시간과 공간을 각각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의 미스터리한 이야기가 독자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 흥미로운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산장에 모인 6명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6번째 꿈은 소설의 시작이면서 중심을 맡고 있는데요. 연쇄살인에 흥미를 느끼는 자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 실버 해머에서 선택을 받아 초대된 6인물이 카페 주인인 악마를 기다리는 장면에서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정작 악마는 나타나지 않고 실제인지 환상인지 알 수 없는 게임을 하는데요. 위험을 감지한 자들은 서로를 의지하거나 의심하면서 구조되기를 기다립니다. 6번째 꿈이 끝나면 복수의 공식이 이어집니다. 앞의 이야기를 곧바로 이어받지는 않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연결고리가 하나씩 등장하면서 이야기는 점차 입체적으로 변합니다. 복수의 공식에서는 슈베르트의 현악 사중주를 틀어놓고 죽음을 미리 선고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한 남자. 나비문신의 건달에게서 생긴 트라우마로 인생을 망친 남자. 색각 모텔에서 눈을 뜬 무명의 여배우와 킬러.
코스모스 위를 날아다니는 나비를 보며 과거를 회상하는 여자. 평생 되는 일 하나 없는 남자에게 끔찍한 우연으로 날아든 새 인생 등 5개의 작은 이야기가 나열되는데요. 각각의 이야기 속에 담겨진 진실은 이야기하는 화자에 의해 조금씩 왜곡되고 변형되어 있음을 암시하며 독자의 판단을 유보시킨 채 이야기만 남깁니다. 세 번째 파이에서는 원서의 내용 중 극히 일부분을 바꿔 자신의 흔적을 남기는 번역가 M이 한 여성에게 자신이 번역한 작품 6번째 꿈을 들려줍니다. M은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점점 더 그 안으로 빠져들고 종국에는 자신이 누구인지, 이야기의 끝은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이 실제인지 허구인지조차 파악할 수 없게 됩니다. 마지막 이야기 7개의 고양이 눈에서는 도서관 서가에서 우연히 발견한 한 편의 미스터리 소설로부터 시작되는데요.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지 못한 화자가 자신이 다 읽지 못한 뒷부분의 이야기를 스스로 완성시키면서 마주하는 기묘한 일을 담았습니다. 한 편 한 편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다채로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작품 7개의 고양이 눈을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4편의 이야기에서 각각 한 장면씩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6번째 꿈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문단입니다. 자, 이야기를 계속해봐. 잠이 들지 않도록. 이젠 지쳤어. 모르겠어. 여기가 어디인지, 내가 누구인지도.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하면서 버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의미? 글쎄, 최소한 지루하다는 느낌은 가질 수 있잖아.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니야. 매번 변하고 있어. 조금씩 쌓여가면서. 정말? 나는 모르겠는데. 나는 알 수 있어. 이번에는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질까 내심 기대하고 있는걸. 그렇구나. 우리 기억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겠지? 괜찮아. 지금처럼 계속 채워 넣으면 되니까. 어떻게 해도 저 사람들의 기억은 달라지지 않아. 변할 수 있는 건 우리 이야기뿐. 우리는 그 속에서 기다려야 해. 하긴 지금 내가 투덜거릴 처지가 아니지. 어떻게 얻은 건데 이 지루한 시간을. 그래, 어떻게 얻은 건데. 그럼 다시 시작해볼게. 지난 토요일 저녁 우리 6명은 산장에 모였어. 하지만 정작 우리를 초대한 악마는 오지 않았지. 모두 초면인지라 선웃음을 지어가며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어. 인사라고 해봤자 닉네임을 소개하면 온라인상에서 빚어놓은 그의 이미지를 실물로 대체하는 정도였지만 그분이었군요. 반갑습니다. 아무도 자기 실명과 신상은 밝히지 않더군. 우리에게는 그게 더 자연스럽지 않았을까? 비밀 해압을 한다는 스릴도 있고. 그런 거 알아봤자 공연이 신경 쓰이고 번거롭기만 하잖아. 그렇긴 해. 나 역시 모니터밖에 나에 대해 시시콜콜 소개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으니까. 좁은 거실을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서성이며 눈웃음만 교환하는 것도 한계에 다다를 즈음 사람들의 눈길은 각종 위스키와 브랜디가 도열한 원목 장식장으로 할금할금 모였지. 누군가 초대장 내용을 언급하며 장식장 문을 열었고 누군가 발빠르게 주방에서 유리잔과 얼음을 내왔어. 또 누군가는 가방을 뒤적이더니 캔에 든 견과류와 육포를 멋쩍게 꺼내놓더군. 우리는 잭 다니엘스 블랙과 까미 VSOP 한 병을 가운데 놓고 둘러앉았지. 주인이 불쑥 등장하더라도 너무 염치 없어 보이지 않는 선에서 최선의 선택을 한 거야. 얼음 달그락거리는 소리, 수줍게 잔을 부딪는 소리가 천진하게 흥을 돋우었어. 몇십 배 돌고 나니 몸에 서린 찬기가 풀리면서 서먹한 게 한결 가시더군. 주인공은 여전히 올 생각을 않고 어쩌겠어. 우리끼리 오순도순 얘기나 나누었지. 살인자들 이야기. 다음은 복수의 공식의 마지막 문단입니다. 오늘은 다시 태어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야. 내게 사주와 이름을 물려준 형님은 돌을 맞지 못했지만 나는 무사히 맞은 셈이지. 내 자신에게 돌잔치를 해주고 싶더라고. 직장 동료들에게 생일턱이라고 거하게 한 잔 쐈지. 인사관리도 총괄 매니저의 주요 업무니까. 초고속 승진에 날 고깝게 생각하는 놈들도 있거든. 간만에 양주 따서 폭탄주도 말고 아가씨들 끼고 신나게 놀았어. 과묵, 성실도 좋지만 가끔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어줘야지. 몸에서 사리가 나오겠더라고. 신나게 노는 것까진 좋았는데 너무 마셨나봐.
꼭지가 완전히 돌아갔어. 젠장, 그러다 이 꼴이 된 거야. 태어나 처음으로 일이 잘 풀리고 있었는데 어쩌자고 음주운전을. 잠깐, 아니야, 난 운전을 하지 않았어. 그렇지, 나갈 때 종업원에게 대리운전을 불러달라고 했다고. 차에서 졸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대리기사가 왔지. 그래, 기억나. 말도 잘 받아주고 쓱싹한 친구였어. 그러면 집까지는 무사히 왔다는 얘긴데. 그렇군. 여긴 내 방이잖아. 하하. 난 그냥 술에 꼬라 늘어져 있던 거야. 그럼 그렇지. 괴가천선에서 착실하게 살고 있는데 한 방에 훅 가면 섭섭하지. 다행이야. 그런데 저 친구는 누구지? 아까 그 대리기사 아니야? 저 자식이 왜 안 가고 내 방에서 어슬렁거리는 거야? 뭐 훔칠 게 있다고. 일어나야 되는데 빌어먹을 몸이 천근만근이네. 어라, 자식이 나를 돌아보는데 뭐라고? 젠장, 뜬금없이 왜 슈베르트는 좋아하냐고 묻는 거야. 세 번째로 파이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는 건 한순간이니까요. 커서는 문장 끝에 멈춰서서 숨을 골랐다. 이들은 실버해머라는 인터넷 동호회 회원들인 모양이었다. 아마도 연쇄살인범을 다루는 웹사이트. 무난하게 진행되던 작업이 뻐기기 좋아하는 료스의 탁탁한 장광성 때문에 지쳐되었다. 어딜 가나 꼭 이런 친구가 있기 마련이다. 이들과 우리를 구분짓는 염치라는 게 생각만큼 단단한 벽이 아닐지도 모른다. 국어사전 창을 띄우고 검색창에 양심을 쳤다.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 양심을 지우고 이번에는 현실 원칙이라고 쳐부었다. 쾌락을 추구하려는 이드의 원시적이고 본능적인 욕구를 현실 여건을 고려하여 연기하거나 충족시키거나 단념시키는 자아의 활동 원칙. 료슈의 대사 중에 나오는 양심을 현실 원칙으로 바꿨다. 난 양심이라는 단어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포르말린 벽에 보관된 염통 표본 같다고 할까? 그보다는 현실 원칙의 뜻풀이 쪽이 훨씬 역동적으로 보였다. 자아가 미친 듯이 날뛰는 이드의 등에 매달려 로데오 경기를 하는 장면이 그려졌다. M도 마찬가지 생각일 것이다. 오전 12시 39분 어느새 날이 바뀌었다. 손바닥으로 눈두덩을 마사지하듯 문질렀다. 피곤해서인지 작업 속도가 예전만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책장 옆에 기대 앉아 출력한 종이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다 끝내면 보여달라고 하더니 그새를 못 참고 커서가 페이지를 건너뛰는 족족 프린터로 뽑아갔다. 달랑 4장을 줄곧 붙들고 있는 걸 보면 반복해서 읽고 또 읽는 모양이었다. 세카의 라코양이 알면 감격하겠군. 마우스를 잡고 디스켓 모양의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했다. 마지막으로 7개의 고양이 눈 중 일부분입니다. 비는 쉽게 그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장마 전선이 하늘에 뿌리를 내리고 연일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를 뿌려댔어요. 커피를 마시며 무겁게 내려앉은 먹장 구름대를 바라보고 있으려니 그들이 생각나더군요. 번개가 내리치는 저 멀리 산기슭 공터에서 유미미 씨와 절름발이 사내는 아직도 빗속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게 아닐까? 어쩌면 내용이 변주되면서 두 사람도 이미 책 속에서 사라지고 없을지 모르겠군요. 걱정 마. 죽음은 단지 과정일 뿐이야. 당신 걱정은 별로 안 해요. 난 유미미 씨가 더 보고 싶다고요. 나를 보았다면 그대도 나를 사랑했을 거라는 걸 알아. 저런, 이분은 또 너무 앞서가시네. 어쨌든 7개의 고양이 눈에서 퇴출되었을지라도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길. 제가 소설 형식으로 남겨놓을 그 비밀의 책에 대한 기록에서 당신들은 다시 주인공으로 등장할 테니. 약간은 긴장된 마음으로 노트북 앞에 앉아 스크린에 새 파일을 띄웠습니다. 팔짱을 끼고 눈앞에 펼쳐진 설원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죠. 커서 혼자 허허 벌판에 서서 열심히 워밍업을 하더군요.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 가장 설레면서도 곤혹스러운 작업이죠. 신성한 카오스에 세속의 형태를 부여해야 하는 순간 고민 끝에 나온 게 모든 것은 한 마리의 송충이로부터 시작되었다였습니다. 나쁘지 않았죠. 연쇄적인 가역 반응의 시발점이 되어준 그 작은 털북숭이에게 보내는 헌사도 될 테고. 하지만 자판에 선뜻 손이 가지 않더군요. 오랜 시간 방치되었던 손가락들은 조금만 잘못 눌려도 툭 부러질 것 같았거든요. 한겨울 바싹 마른 나뭇가지처럼.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의자에 앉은 채 까무룩 잠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천둥 소리에 놀라 눈을 떴더니 한밤중이더군요.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침을 닦고 늘어지게 기지개를 켜다가 하마터면 의자와 함께 뒤로 넘어갈 뻔했죠. 하얀 눈밭에 누군가 지나간 한 줄의 발자국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커서는 그 뒤에 멈춰서서 숨을 고르고 있고 내가 썼나? 비몽사몽간에 잠깐 자판을 두드렸던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내가 아니라면 대체 누가 썼다는 거지? 때맞춰 창밖에서 번개까지 번쩍이더군요. 보고 있자니 저로서는 사뭇 등골이 서늘해지는 문장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었다면 그래요. 당신도 이미 그 문장을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이야기를 계속해봐. 잠이 들지 않도록.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도리시 레싱의 단편소설 19호실로 가다입니다. 오프닝 때 소개했던 고양이에 대하여를 쓴 작가 도리시 레싱의 단편소설인데요. 이 소설은 결혼지대에 순응하며 자신의 독립성을 모두 포기한 전업주부 수전이 숨 쉴 틈을 찾기 위해 19호실이라는 자신만의 공간으로 향하는 이야기입니다. 레싱은 자신만의 공간을 갖지 못한 여성의 상황을 이야기에 담아 결혼, 가정, 남성에 의해 객체로 머무는 그들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소설의 도입부를 남기고 일책일문 10번째 방송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지성의 실패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롤링스 부부의 결혼 생활은 지성의 발목을 붙잡혔다. 결혼했을 때 두 사람은 결혼한 다른 친구들보다 나이가 많은 편이었다. 세상 물정을 알 만큼 아는 20대 후반. 두 사람 모두 씁쓸하기보다는 달콤한 연애를 여러 번 겪었다.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진 것은 서로 알고 지낸 지 조금 되었을 때였다. 두 사람은 진짜 연애를 위해 서로를 아껴두고 있었다고 농담을 주고받았다. 이 진짜 사랑을 위해 그토록 오래 기다렸다는 사실이 바로 자기들의 현명한 분별력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말도 했다. 두 사람의 친구들 중에는 일찍 결혼한 사람이 많았는데 그로 인해 잃어버린 기회들을 아쉬워하는 것 같았다. 반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은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황량한 삶을 사는 것 같았으며 필사적인 마음 또는 낭만적인 사랑에서 우러난 결혼을 할 것 같았다. 두 사람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두 사람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기뻐하는 친구들의 반응 또한 두 사람의 행복을 확인해주는 증거였다. 두 사람은 이 집단 또는 무리에서 똑같이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했다. 서로 느슨한 관계를 유지하며 항상 변화를 보이는 이 사람들의 집단을 한 무리라고 표현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다. 두 사람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삼가는 태도와 겸손함, 유머 덕분에 다른 사람들이 조언을 구하며 찾아오는 대상이 되었다. 두 사람은 믿어도 되는 사람들이었다. 두 사람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결합된 남녀였다. 10중팔구 두 사람 사이의 공통점 덕분일 것이다. 모두들 이렇게 외쳤다. 당연하지, 바로 이거야. 왜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하지 못했지?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모두가 기뻐하는 가운데 결혼했다. 성견 지명과 현실적인 분별력 덕분에 두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 벌이가 좋은 일을 하고 있었다. 매슈는 런던의 대형 신문사 차장급 기자였고 수전은 광고회사에서 일했다. 그는 유명한 기자가 되거나 부장급으로 올라설 수 있는 기질은 갖추지 못했지만 단순한 차장급 기자를 훨씬 넘어서는 인물이었다. 다른 사람들을 뒤에서 꾸준히 지탱해주고 영감을 불어넣어서 주목받게 해주는 중요한 사람들 중 하나. 그는 자신의 이러한 위치에 만족했다. 수전은 상업 미술에 재능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맡은 광고들을 익살스러운 태도로 대했지만 어떤 식으로든 그들에게 강한 애정을 품지는 않았다. 결혼 전 두 사람은 각자 쾌적한 아파트를 갖고 있었으나 둘 중 한 곳을 신혼집으로 삼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의 아파트를 포기하고 상대의 아파트로 들어와야 하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굴복한 것처럼 보일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사우스 켄싱턴에 새 아파트를 마련했다.
그 바탕에는 결혼 생활이 안정되면 주택을 구입해서 아이를 낳자는 분명한 합의가 깔려 있었다. 그 뒤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자면 이렇다. 두 사람은 새로 마련한 멋진 아파트에서 2년 동안 살면서 인기 좋은 젊은 부부로서 파티를 열기도 하고 남의 파티에 참석하기도 했다. 그러다 수전이 임신하면서 직장을 그만두었고 두 사람은 리치먼드에 주택을 구입했다. 첫째는 아들, 둘째는 딸, 그 다음에 아들, 딸 쌍둥이를 낳는 것은 정말이지 이 부부다운 일이었다. 모든 것이 매끄럽고 흠잡을 데 없이 굴러갔다. 누구라도 스스로 선택할 수만 있다면 선택하고 싶은 삶이었다.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이 실제로 이런 삶을 선택했다고 보았다. 두 사람이 언제나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옳은 길만을 선택하는 감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균형 잡히고 현명한 가정생활을 누리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본 것이다. 두 사람은 정원이 딸린 리치먼드의 집에서 내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 두 사람은 일찍이 바라던 것, 계획했던 것을 모두 손에 쥐고 있었다. 하지만 그래 심지어 이것조차 미리 예상한 그대로였다.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단조로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 두 사람이 가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생각? 두 사람의 삶은 자기 꼬리를 문 뱀과 같았다. 매슈는 수전, 아이들, 집, 정원을 일했다. 이 쉼터를 유지하려면 보수가 좋은 일자리가 필요했다. 수전은 매슈, 아이들, 집, 정원을 위해 실용적인 지혜를 발휘했다. 그녀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일주일 만에 무너져 버렸을 것이다. 하지만 두 사람이 다른 것은 모두 이것을 위해서 라고 말할 만한 것이 없었다. 아이들은 생활의 중심이자 존재의 이유가 될 수 없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헤아릴 수 없는 기쁨과 재미와 만족을 안겨줄 수는 있지만 삶의 원천이 될 수는 없는 법이었다. 그래서도 안 되고 수정과 매슈는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매슈의 일이 이것일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흥미로운 일이긴 해도 존재의 이유라고 할 수는 없었다. 매슈는 자신의 일솜씨에 자부심을 느꼈지만 신문 그 자체를 자랑스러워하진 않았다. 그가 자신의 것으로 여기며 애독하는 신문은 그가 일하는 곳의 신문이 아니라 다른 신문이었다. 그렇다면 서로를 사랑하는 두 사람의 마음일까? 그나마 이 마음이 이것에 가장 가깝기는 했다. 사랑조차 삶의 중심이 아니라면 무엇이 중심이 될 수 있겠는가? 두 사람의 훌륭한 인생은 분명 사랑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두 사람의 인생은 확실히 훌륭했다. 수전도 매슈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들이 만들어낸 결혼생활, 내 아이, 커다란 집, 정원, 파출부, 친구, 자동차 등을 내심 경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곤 했다. 바로 이것. 이 모든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존재하게 된 것은 수전이 매슈를 사랑하고 매슈가 수전을 사랑하기 때문이었다. 대단한 일이었다. 그러니 사랑이 바로 삶의 중심이자 원천이었다.